네, 오늘 연세대학교 이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그 연구 책임자분들을 모셔서 릴레이로 뭐 어떤 연구인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그게 그 연구가 성공하면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 회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우영 교수님은 그 RFP 명을 보니까 고감도, 고신뢰성, 광대역, 수소 감지용 복합 소재 및 모듈화 기술 개발. 이것도 이제 이름이 좀 과제들 대부분 다 이름이 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요것은 왜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취지가 뭡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가 핵심 소재 연구단이 총 6개가 발족을 했고, 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수소 네. 센서죠, 일종의.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응용할 건가는 이제 오픈으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뭐 큰 우리나라 과학기술 흐름으로 보면 소부장의 중요성 때문에 나노 및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이 대형화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제당 70억을 주니까 엄청 5년 동안 크죠. 엄청 크죠. 네. 이거 그다음에 이게 집단 과제가 아니고 네. 교수 한 명한테 주는 과제고, 매칭 기업하고 같이 해서 70억을 5년 동안에 운영하는 거니까 규모로 보면 기존의 사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죠. 한 너다섯 배 이상 하하.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는 획기적으로 특히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네. 이제 요번에 뜬 RFP는 네. 이 수소에 국한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수소 경제화 시대로 살고 있다는 게 70년대부터인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수소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얼마나 줄지 이게 되는데, 우리 가장 쉬운 잣대가 네. 자동차예요. 자동차 네. 지금 현대차가 800만 대를 만드는데 뭐 전기차 한 10만 대, 20만 대 달 텐데, 수소차는 지난 1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지금 현대차가 만들었는데 12,000대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주변 인프라도 없고 뭐. 네. 네. 그래서 20년 동안에 12,000대를 만드는데 그게 세계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마켓쉐어의 50%를 차지하고 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2,000대가 만약에 전기차만큼 늘어나고 지금 가솔린 차를 다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우리가 수소의 시대에 살고 있겠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년 전에 이 현대자동차에서 의뢰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초창기에 네. 센서가 필요하다. 센서. 센서가 근데 자동차에 4군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소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수소차의 원리를 얘기하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 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수소가 차 안에 실려야 되고, 수소는 어디든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출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폭발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아주 수소의 장점이지만 네. 반대편으로 보면 두려움이죠. 그거가 4%의 농도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산소와 반응해서 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근데 그 당시에 개당 100만 원씩 4개를 일본에서 사다가 썼어요. 센서를요? 센서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에 10,000원 미만에 될 거를 네. 100만 원씩 줘야 되니까 이거 국산에 개발을 하자 해서 저는 20년 전부터 수소 센서를 계속 연구해 왔었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현대차에서 이 1차 벤더에서 수소 센서 개발한 걸 썼는데 네. 12,000대 전부 다 리콜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소 센서가 작동을 안 하니까. 센싱이 안 돼서요. 잘 안 된 거죠. 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는데 제가 했던 듣기로는 10대 중에 7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12,000대가 아니고 120만 대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아주 저희가 느끼기에 두려움을 갖게 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동차용으로 저도 개발해 왔지만 시장이 안 열려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현대차와 작업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RF가 뛰면서 달라진 현상은 이번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2030년까지 수소차를 50만 대 만들기로. 적지 않은 숫자죠. 50만 그렇죠. 대면. 불과 한 10년 안에 50배 이상으로 키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수소 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점점점 빨리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차하고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놓고 수소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가 훨씬 쌉니다. 현재.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드는 비용들이 뭐 네. 엄청나다면서요. 그다음에 이 스택을 만드는 게 여전히 돈이 많이 들고. 스택이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이 장치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현대차로서는 지금 당장 팔면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마치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시장이 없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분간 숫자를 많이 늘리진 못하지만 시장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뭐 35년, 더 늦게는 한 40년쯤 돼야 아마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대차는 1등 기업이고 수소차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부품 중에 하나가 수소를 감지하는 센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광대역인데요. 광대역. 네. 그동안에는 보통 500ppm에서 한 1% 정도만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실내만 문제가 없으면.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컨셉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수소 탱크에서부터 거기는 100%짜리니까 네. 고농도에서도 읽을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광대역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RFP는 0.01%에서 99%까지를 읽는 센서를 개발해봐라 라는 숙제가 나온 거죠. 0.01에서 99%라면 요 대기 중에 대기 중에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네. 0.01이니까 100ppm이고요. 100 ppm. 그 다음에 99%는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소죠. 근데 4% 이상이면 터지기 때문에 4% 이상이라는 게 고농도에서,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거를 그렇죠. 공간 안에 농도가 어느 정도 있을 때를 음. 잡아서 하고 있고, 이제 그게 만약에 그 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센서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RFP는 시험 문제는 나왔고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람을 기반에 한 2%까지 읽는 완벽한 수도 센서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에 가지수는 한 10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아주 또 재밌는 건 그냥 실리콘 기판이 아니라 고무 기판에다가 팔라듐이라고 하는 수소를 잘 먹는 금속을 올리면 아주 값싸게 수소 센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뭐 전국에 30개밖에 충전소가 없다는데, 이게 300개, 3000개가 늘면 충전소 안에도 센서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값싼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직 저는 특허를 한 10몇 개가 포트폴리오로 있고. 아니 그럼 예. 교수님 네. 수소 H2를 이제 감지하는 방법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산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수소가 들어와서 네. 나노 물질에 컨택이 되면 네. 전기 저항이 증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기 저항의 증가로 할 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MEMS는 아주 얇은 이 재료를 판으로 만들어서 걔 전기 전도들을 측정하는데, 수소가 있으면 또 걔네들의 전기 전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농도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산화물 반도체가 가스를 읽어서 전기 저항에 바꾸는 거로 읽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고농도는 MEMS가 수소 분위기에서 전기 전도도의 열 전도도의 변화 가지고 수소 농도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이브리드 하는 게 저희의 이 계획서였고, 아마 뭐 심사위원들이 저희 아이디어가 가장 그래도 피저빌리티도 있었고 그다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채택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은 이제 방법은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거기서 감도를 높이거나 네. 뭐 신뢰성이야 뭐 신뢰성도 그렇고 또 네. 또 광대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각각이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을 비교하자면 저농도에서는 한 1~2% 되면 세츄레이션이 되니까 4%까지 읽어줘야 되는데, 네. 못 읽는 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열 전도 방식으로 MEMS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 고농도를 잘 읽히는데 한 4%쯤 대역에 내려오면 얘네들이 다른 신호들하고 섞여서 정확히 못 읽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오버랩 시키는 거를 저희가 가장 핵심 기술로 하고 있고, 네. 저희는 아래쪽에서 계속 4%까지 끌어올리는 기술, 네. 재료 쪽으로 네. 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튜닝을 하게 되면
1%, 2%, 3%까지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멤스 기술은 저 위에서 내려와서 4%까지 커버할 수 있으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네. 99%부터. 네. 근데 그 4% 저희 고농도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저 농도에서는 지금 좀 있나 보죠.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차에서 지금 1차 밴도 회사가 만들어서 팔고 있죠. 근데 센싱이 안 되는데면서.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냥 쇼텀으로는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세 다 통과했죠. 네. 그런데 이제 차가 움직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놓이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열화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에이징 효과처럼. 그래서 더 이상 센싱을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재료의 열화 특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가 저희가 하는 이번에 과제 중에 아마 가장 핵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쪽에 오래 연구를 하셔서 특허도 많이 내놓고 하셨으니까 수소 경제 시대가 반드시 와야 교수님 입장에서 좋겠네요. 그렇죠. 저 가지고 있는 특허만 수소 관련 특허 등록된 게 한 3, 40개 있으니까 네. 얘네들을 잘 하면 좋은데 사실 이 과제에 정부에서의 플랜이 뭐냐면 네. 사실은 제가 70억을 정부에서 받아서 반을 아모센스라고 하는 센서 기업한테 연구비를 줍니다. 예. 공동기업으로. 네. 근데 전제 조건이 제 기술을 7억에 기술 이전하기로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는 소리는 저는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업에다 7억에 기술 이전해도 좋고 회사로 보면 7억의 기술 이전에 부담은 있지만 정부로부터 35억을 받아서 앞으로 어차피 현대차에 들어갈 센서를 개발한다는 데는 서로 양자가 맞았던 거죠.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죠. 아모센스입니다. 아모센스. 아모센스가 아모그룹의 이 센서 전문 회사인데 1년 매출액이 한 500억쯤 하고요. 상장회사입니까? 상장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상장 안 하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의 뭐 이 압력 센서나 이런 쪽은 지금 현대차는 계속 했는데 현대차에서는 맡겼죠. 수소 센서가 필요한데 한번 해봐라. 대신 열 전도식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과제가 뜨면서 저희가 이제 현대차랑 협력 기관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센서를 네. 과제 중간에 계속 한번. 실장 테스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5년 후에 잘 만들어지면 구매하겠다는 구매 의향서 같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희 그룹이 선정된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현대차라고 하는 수요처에서 저희를 도와서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도 하고 구매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는 기존에 네. 넥소 뭐 이런데 그 공급했 그 회사가 아닌 거죠? 그 회사 다른 아닙니다. 회사인 네. 거죠? 그래서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저쪽에는 MEMS 방식으로 열 전도로 수소를 읽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회사는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열 접촉식이어서 수소가 들어오면 촉매에 의해서 읽는 그 방식인데 촉매가 시간이 지나서 열화되는 거 아마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콜했으면 또 다 새 걸로 바꿨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열화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크죠.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 그 고민이 심각하지 않는데 네. 12,000대가 아니라 하여튼 벌써 50만 대가 되면 벌써 그 중에 하나가 터지고 이러면은 뭐 또 그렇죠. 그래야 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뭐 수소 탱크 터졌다는 얘기가 늘 나오듯이 겁나요. 조금만 관리를 못하면 아주 대형 사고로 터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제를 하면서 수소차에 응용하는 거를 20년 만에 다시 찾은 셈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을 했냐면 수소 센서를 어떻게 하면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지 중에 아주 중요한 데가 변압기예요. 변압기요. 네. 변압기 사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성에서도 변압기 사고가 결국은 아주 큰 산불을 일으켰는데 네. 변압기에 절연유가 있는데 절연유가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열화되면서 네. 수소가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센서를 하면 유중 안에서 수소가 나오는데 걔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상이 지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변압기의 종류를 보면 주상 변압기 아주 싼 거 100만 원부터 네. 한 50억짜리 변압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들이 거기는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정부 가지고 했던 게 100만 원짜리는 아주 싼 센서를 붙이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하는 거는 훨씬 더 다양한 가스를 읽어서 동시에 통합 관리하는 거를 이제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건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한전에서 이거 변압기는
얼마짜리 이상은 무조건 자가 진단기를 달아라. 음. 그래서 통합 관리가 되게끔 하는 건데 수소 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세틸렌이에요. 아세틸렌은 변압기에서 아크가 일어나면 생기는 특별한 가스인데 그거는 이제 정말 폭발하는 그러니까 수소보다 더 위험한 단계를 보여주는 거여서 요 두 가지 가스만 잘 읽으면 변압기로 활용이 가능해서 아직도 지금 적당한 기업에서 다시 기술 이전하고 그걸 상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네. 기술 이전 그 7억에 하신다는 그 회사와의 그 거래 내용은 네. 배타적 거래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아직도 협약 중이긴 하지만 수소차 한정 이렇게 좀 잡았고요. 아, 근데 사실 수소차 이번에 한정. 변압기를 하면서 네. 약간 좀 넓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압기 그 아모센스라는 회사가 한전과 기술 관점에서 이거 개발하면 어떻게 하는 제안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 가스는 10가지를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대형이겠죠. 10가지 읽으려고 그러면 수입을 하는 것들은 1억에서 한 5천만 원쯤 하거든요. 근데 국산화 기술로 한 1,000만 원대, 한 2천만 원대쯤 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읽을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요번에 계약한 거와 관련해서 아세틸렌도 읽고 뭐 메탄 그다음에 뭐 CO 여러 가지를 읽는 기술들을 지금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럼 지금 수소차 아까 뭐 현대차가 점유율 1등 일본에서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그렇죠. 자동차 회사 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지금 이 과제 이 개발해야 될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일본은 워낙 센서로 전 세계 가장 1등 이 기업이 많은 회사이고 근데 거기는 지금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걸 그냥 사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지금 현재 35,000원이 돼야 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더 싸지겠죠. 대수가 늘어나고. 근데 현재는 35,000원 수준이고 35,000원. 35,000원.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 원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제 다운이 됐죠. 네. 그래서 뭐 피가로라고 하는 대표적인 센서 기업이 있는데 아마 거기서 피가로요? 피가로라고 네. 그러는데 아마 사서 이 도요다는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농도 범위나 뭐 그런 것 거기는 이제 농도 범위도 좀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억세스하는 것도 좀 다른데 이제 신뢰성에 관해서는 센서 업체들이 보통 한 수명을 5년 내지 10년까지 보거든요. 근데 자동차용은 더 길어요. 신뢰성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는 거기 거 그냥 사오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센서 회사가 갑자기 납품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럼 차를 못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 때문에 차 전체가 못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부품 하나가 중요한 게 되고 사실 이 소부장 측면에서 나노미 소재 기술 사업이 이렇게 대형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국산화 개발 그다음에 선진화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뭐 좀 다른 차원의 좀 질문인데 이 환경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해서 수소 시대는 안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요새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가 탄소 중립 이 말을 쓰는데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의 핵심은 탄소를 넘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 거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소가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무한히 많다. 는 거기 때문에 그 대세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세대가 돼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뭐 수소 경제화 시대라는 말이 나온 게 7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썼던 말이고 그때부터 사실은 결국은 뭐 석탄에서 그다음에 석유로 탄소를 계속 써왔던 걸 벗어나는 시대가 온다고 예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 이 사업 꾸러미 관련해서 릴레이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도전 과제형들도 있고 막 그렇던데 요 과제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5년 동안 이 개발 지금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이 국가 핵심 소재 연구단이 6개고 미래 소재 연구단이 총 20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20개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과제인데 음. 저희 6개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기술 이전 베이스로 한다는 거는 기술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예. 있는데 얘네들이 예컨대 이 TRL 6단계까지 갔는데 7, 8, 9를 끌어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기술도 6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뢰성 그다음에 테스트해서 6, 7, 8을 올리는데 7, 8을 올리는데 이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거를 기업이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그 집에서 또 그렇죠. 다시 못 그 다음에 받아가니까요. 맨 처음에 기술 아무것도 없이 한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 과제는 재미있게도 산업부 과제는 기업이 주관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대학이 주관해서 가라는 거예요. 과기정통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기술 이전료 바탕으로 이 사업을 하라는 취지가 뭐냐면 이게 2인 3과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료로 양 기업과 대학을 발을 묶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없으면 각자 연구하고 그냥 끝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 이전료를 요번에 7억을 다룬 게 굉장히 큰 돈인데 기업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7억을 투자해서 가는 거 물론 정부에서 받는 돈을 생각하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냥 기업의 생리상으로 보면 생돈을 7억을 낸다는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이죠. 네.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면 이 과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국가적으로 중요한 소재고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아서 상용화시키겠다는 게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중간중간 제가 한번 또 모시는 기회가 또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